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강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수공을 발달했다 원료에 공급하는 강업도 함께 발달했고, 특히 전국의 장시에 동전이 널리 유통되고, 청나라 일본과 무역에서 은의 결제 수단이 되면서 동강과 은강이 개발 촉진되었다. 그래서 강사는 본래 정부가 농민을 부역시켜 채굴하였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 점차 부역 동원이 어렵게 되니까 정부가 호종 때 민간인들 강상채굴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설전수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요때 초기 때 이제 호종 때 실시한 설전수세제를 채은간제라고 하죠. 채은간제.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채은간이 수세를 하고 그 다음에 설점은 누가 하죠? 이때는 민간 강상업자들, 부상대구들이 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아직까지 민간 자본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강상개발 활기를 띠는 가운데 정부가 허가 없이 몰래 강물을 채굴한 잠체가 이제 성행했고, 이처럼 강업 역시 수공업자와 마찬가지로 강업이 쇠퇴하고 사적으로 이제 채굴한 잠체 또는 그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고 강산을 개발하는 형태가 성행하였다. 자, 이게 이제 뒷부분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강산을 개발하는 형태가 뭐냐면 물주제 아래에서 세금 뭐냐면 설정수세제죠. 이때 물주라는 건 상인 자본들 얘기예요. 자, 상인들은 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강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지자 강산 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이 시기, 이 시기는 되게 이제 18세기 들어와요. 상인 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 시기에는 농촌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강산 몰려오자 이들을 저렴하게 임금을 고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들 상인들을 물주라 불렸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자, 강산개발과 경영에는 많은 비용과 전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돈은 물주가 되더라도 실제 경영은 누가 했냐면 덕대라는 사람이 있어. 덕대. 덕대라는 경영 전문가가 등장했다. 이들 덕대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물주부터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덕대 역할은 강맥을 찾아서 채굴과 재련하며 거친 일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리하여 강산의 자본을 가진 물주와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덕대가 분리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재벌의 문제점이 자본과 경영이 일치되잖아. 물론 전문 CEO가 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자, 근데 이런 자본주의 경영 시스템이 18세기 때 강상 경영이 보였다는 거죠. 이건 뭘 입증하려고 할까요? 자본주의 맹하돈. 우리도 이만큼 자본주의 싹이 보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작업 공간에서도 그 혈주단에서 십장이 지도하는 이제 분업과 협업을 하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공제항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이 보였다. 그래서 이처럼 조선 후기 때 강상 경험은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되어 근대적 생산 방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 전체 설정 수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띄엄띄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 엮으려면 제가 그 포 있죠? 그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눴다. 그래서 뭐 체은간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시기가 별장제, 세 번째가 물주제, 상위 물주. 대부분 세 번째 시기 18세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부분을 잠깐 볼게요. 사료 부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중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거기 자료 10번을 잠깐 볼게요. 자료 10번. 자, 자료 10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설전수세제와 관련 내용인데 설전수세제. 설전수세제 중에서도 초창기 때 설전수세가 있어요. 이걸 무슨 수세라고 하죠? 체은간제. 체은간제. 효종 때 이제 실시된 제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물력이 부족하여 요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만약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체은간.
체은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예요. 이들이 이제 그 강산 개발을 한 연후에 백성을 모집하고 화급하고 그하고 세금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체은관이 이제 주로 강산 개발을 하고 아니 세금을 받게 하고 실제 이 강산 개발은 누가 하냐면 상인 문주에게 시키려고 했어. 예, 이걸 이제 그 당시엔 부상대구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들에게 시키는 그런 제도가 이제 체은관제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17세기 초반 때는 안 됐죠. 이거는 이제 그 상인 물주 역할을 하는 그 부상대구들이 그 자본이 아직까지 축적이 안 됐어. 17세기 초반이기 때문에 또 요거 체은관제 관련된 사료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료 13번을 볼게요. 자료 13번. 자료 13번이 아니라 거기 보면 자료 14번 있죠? 자료 14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산 총대봉의 금전이 만들어져 점장이 서울에 내려와 이와 같은 금전서를 퍼뜨리고 그리고 강불 모음쯤에 내 아들 득하기가 덕대 편수로서 그 안에 들었다. 이게 있는데 일단 음산강과 강산은 되게 유명하죠. 포항도에 있는. 근데 이 금으로서 이제 금강산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서 미국 강산업자들이 이제 관리하는데 조선인 강부들이 금을 대면 노터치 해갖고 노다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하여튼 그때 금전이라는 건 금강산을 말해요. 여기 점이라는 강산 시설물이니까 금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점장이 서울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금전수를 퍼뜨려. 이때 점장은 설정의 주체, 그러니까 그 강산의 장을 얘기하죠. 요 당시가 이제 뭐냐면 그 임신 2월 11일 이게 이제 언제 때냐면 이제 19세기 때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언제 때냐 19세기 때니까 요때 점장은 누굴까요? 상인 물주죠. 상인 물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강불 모을쯤에 내 아들 득항이가 덕대 편수. 자, 덕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강산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덕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도 18세기, 19세기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설정 수세제 안에서 물주제, 마지막 단계 물주제가 행해졌다. 이런 것들 이제 요 사료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대무역을 보죠. 대무역.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그냥 할게요. 여기는요. 자, 청나라, 우리나라 후기 조선 후기 때 되게 이제 주요 대상 청나라의 무역이죠. 그래서 아까의 청나라 무역은 그 당시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 있죠?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그래서 개시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법적인 무역이고, 후시 같은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무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책문후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책문후시는 그 당시 그 조선과 청나라 국경선의 책문에서 했던 무역을 책문후시라고 하죠. 이런 무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품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와 관련된 인삼이야, 인삼. 이건 일본하고 중국이나 다 이제 주요 물품들인데 인삼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어디냐 여기 290페이지. 그래갖고 친절하게 인삼이 나왔네. 인삼. 인삼. 근데 이제 인삼에서 좀 볼게요. 뭐냐면 조선 인삼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조선 인삼, 그러니까 고려 인삼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거 비슷한 걸 한번 찾다 보니까 어디에 찾았냐면 저 북미 지역에 그 미국산 야생 인삼 보니까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키우기 시작해. 그래서 되게 인삼 시장에서 제일 고가품은 우리나라 인삼 이고 그 다음에 좀 저가품이 있어요. 되게 싸고 인삼들은 되게 미국산 인삼지야.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 그 인삼 무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는 사행 팔포라고 하는데 팔포 무역이 관련돼서 팔포 무역.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사행, 그러니까 중국에 파견된 사신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수행원도 있어요. 수행원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수행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역관이거든요. 통역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행을 할 때 통역관들이나 여러 사행 그 수행원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국가부터 그 보통 거의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이 아니라 이제 한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걸리는 사행길을 따라가는 게 어렵죠. 예, 생계 다 때려치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돈을 안 받는 대신에 그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면 인삼 8포를 청나라 가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걸 8포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거야. 그 인삼 8포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개성에서 값싸게 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 가죠? 청나라 가. 그러면 이건 뭐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북경에 가면 이제 북경에 그 사신이 머무는 숙소에 청나라 상인들이나 명나라 상인들이 쫙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비싼 거 갖다 팔아.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득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청나라 가서 물건 사와요. 물건 사와서 그걸 떼가지고 어디에 갖다 파는 거야? 조선에 갖다 팔고 일부는 일본에 갖다 팔아요. 그럼 중간에 얻는 마진이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남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것을 무슨 무역이라 한다? 팔포 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표현이 이제 그 뭐냐면 사행 팔포.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사신다가 같이 따라갈 때 했던 무역의 사행 팔포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뭐 그 뭐냐 홍삼이라든지 은 등등등 이런 무역도 같이 공식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팔포 무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과정에서 역관들이 상당히 돈이 많죠. 예, 이거 조선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초반이나 중반쯤에 영남 지방을 중심해가지고 인삼을 인공 재배를 하죠. 그 과정에서 여러 변종들이 나오고 그 중에 뭐냐면 고급 가치화 사업으로서 상품에서 홍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그냥 인삼이 아니라 홍삼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일본도 이제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제 근데 일본은 이제 양난 이후에 주로 일본 상인들이 올라가지 못하죠. 어디에서만 활동해요? 부산, 동래부 이런 데만 외관 있죠. 초상외관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이들의 주요 그 뭐냐면 판매 물건도 뭐예요? 인삼이에요. 인삼.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 인삼을 위해서 만든 일본의 은이 있어. 이게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잠깐 이제 293페이지 보면 자 인삼 대왕고음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인삼 대왕고음은 왜 만들어졌냐면 원래 일본이 은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면 17세기 이후에 은의 생산량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7세기 중후반이 넘어가면 은을 이제 나중에 수출을 못해요. 대신에 동 같은 거, 구리 이런 것들만 수출하고, 근데 은을 이제 대로 이제 뭐냐면 많이 빠져나가고 은 자체 생산량이 얕아지니까 일단 그 일본 자체에서 사용하는 은화의 질이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은화에 떨어지는 함량을 떨어진 은화를 가지고 뭐냐면 그 조선의 인삼을 산다? 그러면 조선의 그 상인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그게 안 돼가지고 인삼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의대 입장이잖아요. 의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갑한테 숙여야죠. 그래가지고 은하인데 그 순도가 떨어지는 은하가 아니라 순도가 되게 높은 은하를 만들어요. 20%가 아니라 80% 정도. 그래서 이 은하는 뭘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통화용이 그러니까 일본 통화로 만든 게 아니라 화폐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뭘 사기 위한 은하죠? 특별히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한 은하야.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제 인삼 대왕고음 상당히 순도가 높은 특별 은하다. 그래야지만 이제 조선 상인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왕고음 또는 인삼 정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인삼을 통해서 은이 너무 많이 또 나가니까 18세기 이후부터는 일본이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자체 생산을 해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상평통보와의 이제 전항을 보자. 요거는 좀 구체적 볼필요 있어요. 자, 301페이지. 자, 조선 후기의 이제 농업 생산의 발달과 교환 경제의 진전 후 화폐 경제에서도 금속을 소재로 한 명목 화폐의 발행이 절실해졌다. 이에 국가에서는 상평통보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상평통보는 급속하게 화폐 경제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상평화폐 경제는 더욱 발전됐고 상인 내부의 분화가 심화됐다. 자, 그 앞에서 오늘 상평통보는 누가 먼저 주창했죠? 이게 김유기라는 그 경제관료가 주창했죠. 물론 그때는 아직까지는 먼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널리 유통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 18세기 이후에 널리 유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널리 유통된 화폐가 뭐냐면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거기 모습 보시면 있는데 요거는 천원 지방이라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것들 상징화시키죠. 원은 이건 뭐냐면 하늘을 의미하고 중간에 있는 네모나진 건 땅을 의미해. 땅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하냐면 엽전이라고 하죠. 엽전 많이 들어봤죠? 네. 왜 엽전이냐면 이게 낙엽자거든요. 그래서 그 상평통보를 만든 그 주물 틀이 낙엽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엽전이라고 해요. 엽전. 자, 하여튼 자, 우리나라 정근대 사회에서 돈을 한자로 천하, 패, 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패는 돈의 소재 앞에 포기하여 직물로 된 돈이면 포화, 포패, 닭종이 되었으면 저하, 저패. 그러니까 닭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를 만들 때 당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당나무 종이를 닭종이라고 해요. 지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이나 동이나 은하, 동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조선은 개국 이후에 그 뭐냐면 고려처럼 이런 그 지폐나 그 다음에 동화, 전패 이런 것들 많이 만들려고 했죠. 동전 같은 걸. 그래갖고 태조 때 저하. 저하는 이제 중국의 원나라나 명나라 시대 때 보초가 있어요. 교초나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이 저하는 널리 유통이 안 됐죠. 이 종이지폐에 불과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종 때는 조선통보. 그 다음에 그 철전의 일종의 세조 때는 철전인데 원래 철전을 가지고 뭐냐면 화폐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철전은 가치가 좀 시기성이 떨어지잖아. 하여튼 전패 이런 것들 다 실패했어요. 네. 왜 실패했을까요? 자, 일단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거기에도 좀 약간 여담이 전패는 그 세조 때 많은 전패는 좀 약간 뭐냐면 화폐이면서도 뭐냐면 화살촉으로 같이 만들었어. 그래서 화살촉 형태의 뭐냐면 그 동전이에요. 동전이 좀 그런데 화폐야. 그래서 철력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전쟁이 나면 화살촉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화살 끼워가지고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화살촉과 함께 뭐야 화폐 역할을 했던 게 전패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이게 돈이라면 누가 이걸 이렇게 화살촉을 쓰겠어. 그냥 하여튼 자 그래서 조선은 별개의 경제 권역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인데다가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 재정에서 그 당시 쌀이나 면포 이건 뭐 고조시대 마찬가지죠. 고조시대 쌀하고 마포 이렇게 있죠. 지불수단이었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자를 직접 현물로 징수하는 공납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무역 역시 국가 철저히 통제를 했죠. 그리고 은하가 국내 유통 역시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주로 물품화폐를 많이 사용했어요. 면포나 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도의 화폐 특히 금속화폐의 보급이 낙망한 어려운 상황에서 쌀, 콩 등 곡물과 달리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균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포를 국가가 주도하여 목품으로 유지하고 국역함으로써 조선 국가는 면포를 물품화폐로 삼아 화폐 경제 유지와 통제하려겠다. 그래서 가히 국가는 면포 수치 체계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공식 화폐를 면포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면포도. 그래갖고 면포가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 추포라 해가지고 면포 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게 있어. 그게 주로 이제 옷감, 속옷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게 추포인데 이 추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국가에 개입을 해갖고 이거를 뭐냐면 좀 상위 뭐냐면 그 포인 목품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국역화시켰어요. 추포 쓰지 못하도 어느 정도 이제 국역이 있는 어느 질이 있는 이런 뭐냐면 면포도 하게 했죠. 이 정도야. 네, 그래서 이렇게 화폐보다는 이거 면포를 이제 일종의 주요 물품 화폐로 삼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양난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전국적으로 시장과 형성이 발전되면서 초창기 때는 그런 데는 이제 아까 면포나 그냥 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어. 교육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자, 그 물건량이 점점 늘어나. 되게 다양해지고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교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건의 어떤 가치를 정할 때 이게 쌀이라든지 면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물건은 많은데 그 많은 쌀을 갖다 주기도 운반비가 더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 어느 가치가 있는 그 뭐냐면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화폐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 뭐냐면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등장하는 이제 화폐 유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앞에는 뭐 추포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이건 그냥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뒤에 넘어가서 그 이에 따라부터 있죠. 이에 따라. 자,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1678년에 동전이 주조 발행되었다. 그래서 이때 동전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상평통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전의 뒷면에 주조소의 약칭을 포기하고 동전의 품질을 관리했다. 그래서 상평통보의 가치가 이제 여기 쭉 있고요. 그 뒤에 장에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상평통보의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더 보냐면 동전의 보급과 정황을 이제 볼게요. 자, 동전을 기반한 화폐 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교환 경제가 에서 필요한 통화량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교환 경제의 발전 양상이 장시 수익 증가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장시는 읍지 중심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 농민이 거주하기 하고 생산된 지역에 확산되었고 장신 화폐에는 동전이 주였다. 또한 동전은 결합의 수단뿐만 아니라 축장 수단, 축장이라는 건 뭐냐면 축제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불을 축제할 수 있는 수단이야. 그래서 보통 화폐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거래할 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축제, 그러니까 불을 축적할 때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 국가의 재정 운영도 급납조세와 화폐 지중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할까? 재정 운영도 급납조세와 화폐 지출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이걸 조세의 급납화라고 하죠. 조세의 급납화. 이게 조세의 급납화 하니까 어떤 애가 이제 고등학교한테 그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급납화? 그러면 새걸 금을 갖다 바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때 금이라는 거는 세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종이나 이것처럼 일종의 뭐야? 물품화폐가 아니라 이거 금속화폐를 갖다 바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급납화 금이라고 꼭 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와 같이 동전 수요량의 증가가 있었지만 1898년 이후 동전의 공급, 주전이 중단되었다. 자, 이것은 동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확대되어 동전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거치면서 그 당시 숙조 말에 영조초에 거쳐서 전반적인 물가 하락, 동전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면에 그 다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적 용어로서 뭐가 되는 거야? 디프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디프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디프레이션 우리 차이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물자의 유통량과 화폐 유통량 중에 물자의 유통량이 더 상대적으로 많고 화폐 유통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아니, 화폐 유통량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거꾸로 이제 뭐냐면, 화폐 유통량이 적고 물자 유통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있냐면 여기는 지금 이게 나오진 않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화폐가 일종의 부의 축적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퇴장 효과가 퇴장 현상이 나. 퇴장이 뭐냐? 자, 고관 대작들이나 주요 기관들이나 이런 부상 대고들이 화폐를 쓰지 않고 집안에 보관을 내둬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돈을 돌아야지 뭐예요? 유통이 돼야지. 그만큼 그 뭐냐면 많이 그 경제 활력이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돌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되는지 돌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죠. 이런 건 현상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 아까 언급한 조선 정기 때는 국가의 공식적인 그 법정 화폐가 뭐였죠? 면포였죠, 면포. 물품화폐였잖아. 근데 조선후기 때 거기다 이제 화폐, 그러니까 상평 통보를 같이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통화를 관리해야 되잖아. 총통화를. 그래서 총통화 관리를 지금 그 당시 조선시대에 했어. 그래서 면포와 화폐의 비율을 50대 50 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점점 면포 대신에 화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점점 어떻게 돼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딸리게 되죠.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폐, 그 당시에 동전은 뭘로 만들었죠? 구리도 만들었죠. 구리. 상평통보는 구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금강산, 그러니까 금강산이 아니라 구리강산. 구리강산이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구리의 원료를 더 이상 공급을 하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동전이 어떻게 될까요? 주조가 안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 상품의 유통량에 비해서 화폐의 유통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다? 돈의 가뭄, 전황이 일어난 거죠. 전황. 네. 이 전황 현상은 우리나라 이외에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되게 17세기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 17세기부터 해서 19세기 초반까지 계속 일어나. 그래서 이 전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19세기 초반 때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면포와 화폐 두 가지 공식 화폐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총통화량 관리에서 면포를 제외시켜 화폐만 사용하도록 이거 상평통보만 사용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또 제일 문제점이 구리가 부족하잖아. 동전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강산 개발을 본격화돼. 구리 강산 개발을. 그러면서 그 구리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동전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그 조선후기 때 전환 현상을 해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구한말 시대 때도 이제 전환 현상이 잠깐 보였죠. 언제? 메가다의 화폐 개혁 때.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사용했던 엽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백동화 이런 것들을 제일은행권과 교환할 때 1대1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부등가 교환을 했죠. 그래서 가치를 전환해갖고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급속하게 축소됐어.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정황이라는 현상이 나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경제에서는 이 인플레이션보다 정황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공황도 일종의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이 전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전황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전황의 영향이 그 밑에 나타나는데 일단 동전이 교환 경제에서 화폐에 정착된 사회에서 이미 국민들은 동전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산물을 헐값을 팔아야 됐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거 하면 18세기 넘어가 버리면 아까 조세 급납화가 일어났죠. 조세 급납화 영향에서 또 지대 급납화도 이러죠. 그러니까 동전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야. 조세나 지대나 상당수를 뭘 납부해야 돼요? 동전 납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전을 납부해 동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기 물건의 가치 떨어지죠. 그거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이 애써 갖고 왔던 농작물들 뭐냐면 아주 싼 값으로 헐값으로 갖다 팔아. 그건 누가 손해요? 생산자인 농민이 손해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매기도 한 고리대. 동전 표시하니까 이제 고리대가 있죠. 이전보다 몇 배 수탈을 당해야겠다. 또 세 번째로는
전황으로 인한 화폐 경제가 불안되면서 전국적인 교환 경제가 위축됐다. 그래서 전황의 문제점 써가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은 전황에 신중하게 대처했다. 동전 유통 이외에 교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비의 형상이 빈익비의 형상이 심화와 사회 동요를 목도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화폐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지주 부상대국가 축적하고 있는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리대를 통제하고요. 국가의 동전 사용을 축소하는 한편 동전 대신에 다른 화폐를 이제 사용하려고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동전 기반의 화폐 경제가 정책되었기 때문에 1742년 영조 7년에 조선 국가는 진을 머무고 다시 대규모 주전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조선 국가는 국가의 화폐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전 주조를 원칙적으로 호주나 진울축 같은 중앙의 재정항으로 일어나고 동전의 주조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는 한편 이후에 주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성공으로써 동전 추장에 의한 투기수를 차단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나온 데는 이제 안정성, 동전의 질을 높이고 또 개인이 그 다음에 뭐냐면 사적으로 주저하는 걸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지만 정책은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가 지정된 곳 외에도 여러 간청이나 이런 데서 또 동전 찍어내고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동전의 가치가 떨어져. 동의 함량이 확 떨어져. 악화라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개인이 만든 그 동전이 훨씬 더 상품통과 가치가 높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개인의 입장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동전 함량이잖아, 질이냐? 질가 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만든 것보다 개인의 그 만든 사적으로 만든 상품통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조선의 국가는 대규모 통화 공급에 따라 전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런 또 정황이 많은데 이 시기에 이전과 다른 화폐 부족으로 인해 교환 경제가 교란도 없었고 오로지 서울시장 그중에 공시인들이 국가의 어용상인들이 주인데 이때 공인과 시전상인들이 주도권이 사상으로 넘어가면서 공인과 시전상이 갖고 있는 그 동전들이 그러니까 자금들이 부족한 형상들이 나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시전황이라고 하죠. 공시전황.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뿌셈이 약간 이상하게 이제 접근하는데 전황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세기에서 19세기 때 전반적인 초반까지 있었던 그 돈의 부족 형상을 전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관점이 영조 때는 전황이 일어났고 19세기 때 17세기 그러니까 저희 정조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황 외에도 다른 정황 공시전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통론책이나 다른 책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17세기부터 해가지고 19세기 때까지 전황이라는 게 있었고 그 앞부분에 이 전황을 19세기 초반에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있는데 호세미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시전황하고 일반 전황하고 구분시켰고 마치 공시전황은 뭐냐면 정조 때 그다음 일반 전황은 영조 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관점 같아. 예, 왜냐면 교과서나 그렇게 얘기한 한 번도 없어. 다 전황을 묻고 그리고 이거는 그 공시전황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특정 기업의 특정 특정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특정 그 분야에 돈이 몰리지 않는 형상을 그 자본이 개별 기업들이 돈줄이 말려 있는 형상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호황을 해도 각종 업종마다 이제 뭐냐면 경기를 탈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경기 잘 타가지고 돈이 몰리는 데도 있고 어떤 업종에선 돈이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형상들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황, 디프레션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자가 이제 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건데 일단은 이 저자의 관점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예. 그래서 공시전황이 있고, 그래서 이 공시전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이제 공시인들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은 구성이 됐어요, 공시전황을.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제 경제가 다 끝났나? 네. 자, 거기 보면 이제 문화 부분을 넘어갈게요. 조선 생리학 부분. 예. 자, 이 조선 성리학 부분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가지고, 뭐, 주자의 사상이 어떻고, 왕양로의 사상이 어떻고, 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쭉 넘어가가지고, 조선 후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조선 후기 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19페이지 펴보세요. 319페이지. 아이고, 잠깐만요. 네, 안 넘어가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자, 인조 반정의 주도 세웠던 서인과 협력 세웠던 남이는 주작을 강조한 종황양이 척하론에 의거하여 호난을 치렀다. 그 결과 첨단 패배였지만 전란 후에 척하의 명분은 더욱 강화되었다. 자, 이제 조선만이 중화의 문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명적 소문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죠. 더구나 호종 때, 인조 때 후반에 친정책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인조가 상당히 친정 정책을 이제 하려고 했죠.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지든지 숙이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국보를 추진했고, 이때 가장 부합된 학문은 종하양이로서 남송 시대 때 시대 설정한 순전 주작이었다. 그래서 조난양이라는 건 뭐예요? 중화를 지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 뭐 뜻이죠. 조선 후기 때 학자들은 이항과 이의가 확립한 순정 주작의 이기 심성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되게 조선 성리학은 뭐가 발달된 심성론이 발달됐어요. 심성론. 그래서 그 심성론의 기반은 이항과 이의 사상이고 이것이 양단이 끝난 후에 더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심성론. 그래서 내수양의를 내세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송시열 같은 사람인데 오랑캐를 물리치면 내 마음속에 뭐야?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입장 볼 때는 아니 그 청나라 물리치는데 무슨 마음의 수양하고 필요나 정신 승리에 불과한데 근데 그 승리를 이제 계속해서 정신 승리를 그래서 심성을 바르게 해야지만 오랑캐를 뭐냐면 물리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이항과 이의 사상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래 두 사람은 니기 이원성과 니에 의한 기의 통제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기 이원론을 이제 강조하죠. 이기 이원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은 이기 이원론, 이는 이기론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오개념이야.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저기 한국 철학사.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항이든 그 다음에 이든 이기 이원론이야. 그 이와 기가 서로 이렇게 뭐냐면 연결되는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을 우리가 이기 이론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는 이걸 이원론을 좀 이론론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도 주자와 마찬가지로 이기 이원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의미인 것 뿐이지 니와 기의 이원성은 뭐냐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도 기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니를 무시한 게 아니죠. 니를 일단 강조하는 가운데서 이항보다 상대적 뭐야 기를 좀 강조한 것 뿐이지 니가 기를 통제한 건 또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과 니에 의해서 기를 통제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했죠. 이라는 것은 마음의 순한 감정,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선수무학이죠. 선수무학. 근데 선악을 겸한 가성가학을 뭐죠? 인간의 그런 칠정이라고 하죠. 네, 칠정. 그래서 이게 이는 사단이요. 그 다음에 칠정은 기다. 이렇게 있죠. 기와 연결되죠. 칠정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항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심을 니와 같은 걸로 보고 사단은 니가 받은 거요. 실정은 기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근원을 달리는 양발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이발설, 기발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서 누가 비판하는 기대승이 비판한 거야. 그래서 주자의 사상하고 당시의 사상은 맞지 않다. 주자는 이기 이원론적 관점이었지 당시처럼 이렇게 이와 기를 분리해서 본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대승의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이기 이원론적 관점에 다시 재해석을 해요. 보완을 해가지고 자, 사단은 네가 바라는 거요, 기가 타는 것이고 실정은 기가 바라요, 네가 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가 바래서 누가 타는 거죠? 기가 따르는 거죠. 기가 이발 이기술, 이발 기수설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 실정은 기가 바래 네가 올렸다는 기발 뭐냐면 이승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사단이 네가 바래 기가 따르는 것은 일종의 성인이 되는 거고 실정이 발해가지고 기가 올렸다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니와 기가 호발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항 학살의 문제, 그 특징이 뭐냐면 니의 발을 인정한다는 거야. 니 발을. 일단 그러면 주자의 학살에 니 발을 인정하냐? 니 발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자 입장을 볼 때는 발의 주체는 기발이다. 왜? 니 발은 니라는 근본적인 거죠. 근본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걸 니 발을 부정해. 근데 이항 같은 게 주자 성리학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항이 살았던 시대 때는 훈적 세력들이 부정부패가 많았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뭐냐면 어떤 도덕성 니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도덕성을 강화시키려는 그 의도에서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이 이이야. 이는 기대승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니 발을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 기발만 인정한다. 그래서 그 당시 기지혜성 이 기발만 인정하고 사단과 실정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실정 중에 제일 순한 것이 사단이고 그 다음에 기 중에 제일 순한 것이 실정이다. 이렇게 주장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기발 이승 일도설이야. 그 이발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하지 이 사람은 기발만 인정해. 기발. 그래서 기가 발하고 거기에 누가 타는 거죠? 이가 타는 거야. 그렇지만 기가 이는 그냥 아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탈 때 마부나 기수가 어떤 역할을 해요? 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승이라는 거는 탔다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하죠. 마찬가지로 기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통제하는 건 뭐죠? 니죠, 니.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성원이라는 사람은 이 기론에서 기발 이승일도도 맞지만 수양 입장에서 니발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절충소를 이렇게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뭐 이항과 이의 이렇게 이제 해서 조선 성리학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조선에서는 심성론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일본도 에도 시대 때 주작이 널리 유행했죠. 일본의 주작의 특징이 뭘까요? 일본의 주작은 어떤 뭐 대의명분 이거나 아니면 심성론, 하이갓 이거보다는 뭐가 발전되면 상하 질서를 강조해. 그래서 상하 질서를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에도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전국시대였죠. 전국시대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하극상이죠.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위에 있는 사람에도 쳐내고 그런 거잖아. 근데 에도막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렇게 하극상이 나오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 사회 질서가.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때 상하 관계 차별성을 강조하는 뭐가 필요했던 거야? 성리학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이 성리학은 심성론보다는 일본에서는 상하관계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건데 우리는 좀 약간 다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심성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뭐 주자, 육상사, 왕양명 해가지고 뭐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조선 후기 남인들의 이제 사상 전개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선의 남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항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항의 제자들로 영남의 유성룡, 김성일, 그 근기 지역에 정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남인들은 두 가지 이제 그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남 남인 계층과 또 하나는 근기 남인 계층들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근기 남인들은 상당수가 이제 오랫동안 그 뭐냐면 정부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 참여해서 뭐 현실 개혁 사상을 내세웠던 정약용이나 이 사람들 다 근기 남인 출신이야. 근데 영남 남인들은 갑술남국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 영남 지역에 고립돼 있어. 그 후에 이제 이의자리난 같았죠. 무신난에 이제 일으켰던 주체들도 되게 근기 남인보다는 영남 남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무신난 이후에 가담했다가 철퇴를 맞게 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영남 남인들은 볼 거 없어. 그냥 이들은 그냥 실제 정치에서 멀어지고 다만 볼 게 뭐냐면 나중에 시닥자들 있죠. 시닥자 사상들만 보는 거고 그러면 누굴 보냐? 서인들의 정치를 봐야 돼. 서인들. 그래서 몇 페이지 보면 328페이지 볼게요. 자, 그 서인들의 이제 보죠. 서인의 흑맥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이에서 출발하죠. 원래 이에는 이제 분당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서인 측에 편입이 되죠. 자, 하여튼 서인 학맥은 이가 이항의 이기 심성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학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단 칠정 논쟁에서 이가 비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의 학설은 니의 운동성을 부정했던 주작의 이론에 충실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원래는 주작에서는 이발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기발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발 인정하고 아까 기발, 이승, 일도설 주장하잖아요. 기발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심성수약의 근거로서 성서설의 핵심이던 사단을 실전의 가운데 일부러 설명하여 그 이상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단 중에 제일 순수한 게 뭐죠? 아니 7정 중에 제일 순수한 게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7정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가 사단은 선수무학이고 그 7정은 가성각이야. 근데 이 보통 사단을 강조하는 게 이제 맹자잖아요. 맹자가 뭘 주장해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착하다. 근데 7정을 사단을 7정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단 또한 뭐냐면 가성과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선서설의 이제 어떤 핵심을 뭐냐면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지만 비판했지만 뭐냐면 바꿔놓을 수 있는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니바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성과 악을 청기와 탁기의 발현으로 설명한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의 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니를 아까 이제 그 이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발설과 기발설 입각해서 얘기했죠. 이가 바라는 거는 뭐가 성이 되는 거고 기가 바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악인이 되는 거죠. 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학생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 성인과 범인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모든 성인이든 범인이든 간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니가 내재되어 있죠. 근데 기가 탁하고 청하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 있고 뭐냐면 악인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기가 탁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니가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그 물속에 탁한 물을 보면 그 안까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없죠. 이건 뭐가 되냐? 니가 발현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청하면 물이 아주 깨끗하잖아. 그러면 그 물속에 안에 있는 니가 어떻게 되죠? 잘 발현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통기국론에서 기가 청해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뭘까요? 니가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이 이통기국론의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가 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상강오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강오존보다 뭐죠? 경제적으로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만 기가 청해지고 그 다음에 본연의 니가 발현될 수 있고 그 교화의 바탕이 된다. 이게 이통기국론의 핵심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자, 니의 사문에 불과하고 기지의 변화를 내세웠던 것이 이의 학설의 일반적인 비판이었다.
이인은 평생 직이었던 성호조차도 이항의 호발소를 인정했다. 아까 말했죠? 예, 성호조차도 이제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신기 내부의 니의 연호를 보는 순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서인의 항목들을 쭉 보면 김장생부터 해가지고 그 이의 이제 학맥을 그대로 계승한 호소 학인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밖에 경기 학인으로서 이 성호 유군수뿐 아니라 서경대 계열도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게 되게 학맥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설명하면 원래 서인들은 이제 그 나중에 뭐와 뭘로 나눠지죠?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눠지잖아. 예. 그래서 노론 계열은 누가 이제 이어받느냐면 되게 보면 그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송시열은 누구의 뭐죠? 이의 직계요. 그러니까 이의 제자의 제자들이 이제 송시열이고, 소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학파가 연결돼 있죠? 성원학파하고 연결돼 있죠? 이 성원학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설이지만 누구의 사상을 또 받아줬어? 주리도 받아줬죠. 이항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여러 또 뭐 서경덕 계열도 이제 혼재되어 있던, 서경대는 저희 주로 이제 북인 계열이 많긴 하지만 일부 이제 소론 계열도 이제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학파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그 서인들이 이제 인조반정 이끌었잖아. 그러면서 인조반정 이끌면서 이때 이제 인조반정 참여하진 않았지만 청서 계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송시열이죠. 네. 자, 송시열이 이러면서 이제 학문적 주도권을 남인으로부터 뭐냐면 설천해서 이제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서인은 전개 학계에 걸쳐 송시열의 독점적 영향을 반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또 뭐와 뭘로 가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소론은 송시열 비판과 맞물려 주자학 이념을 각박하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다양한 학문적 모색인데 반해서 노론은 송시열에 이어서 주자학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래서 이 송시열은 주자의 학문을 좀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교조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주자가 말한 해석 있죠. 이거를 털끝만 건드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달리 해석할 경우, 주자에 관련된 해석을 달리 해석할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문난적이다. 사문난적이 뭐야? 유교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 원래는 불교나 도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같은 성약 안에서도 사문난적들이 있다. 유교 안에서도. 그래갖고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배를 치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윤호라는 사람이에요. 윤호. 윤호하고 송시열은 그 젊었을 때는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갈려졌냐면 유명한 논쟁이 있어. 그 마국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말을 이제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송시열은 공자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데 반해서 주자는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윤호는 다른 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이제 열받아 어떻게 주자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너는 문제가 있다. 사문난적이다. 하면서 갈려지게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윤호는 남인이고 이제 송시열은 이제 뭐냐면 이쪽 그쪽 주자 계통인데, 이 윤호의 입장은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긴 해요. 그렇지만 성리학 외에도 육경 있죠. 육경 같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제자백과나 육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가지고 와서 공자의 사상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탄력적으로. 근데 그 송시열은 주자의 말 하나하나가 다 맞다. 토시 하나 건들면 이건 다 사문난적이다. 그런 입장이죠. 이제 교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싸운 거야. 그리고 더 나서 이게 불똥이 이제 어디까지 튀냐면 자기 제자였던 윤중에게 튄 거죠. 아까 해니시비 논쟁. 그래서 이제 그 누굴 때문에 생긴 거야? 앞에서 말한 윤후에 대한 인식 차이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론 입장 볼 때는 노론의 송시열이 좀 약간 답답한 거지. 뭔가 주자의 사상도 물론 이게 옳기는 옳지만 시대가 다른데 상황도 다르면 조금이라도 이제 융통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잖아. 이게 소론의 입장이고, 이에 반해 노론의 입장은 송시열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노론 안에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냐면 또 논쟁하는 과정, 낙론 논쟁 가운데 호남 논쟁 가운데서 호론과 낙론의 또 입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이제 흐름도 또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18세기 넘어올 때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은 이에 이제 학문 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유와 주자에 대한 연구를 넓혀. 그래서 여러 책을 썼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뭐 여러 책도 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복귀되잖아요. 신혼이. 신혼되면서 이제 뭐냐 또 영종조 때 또 받아 모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송자가 돼. 송자. 그래서 그 사람의 문집을 송자제돈이라고 하죠. 송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자가 붙은 거는 공자, 맹자처럼 뭐예요? 성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노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하여튼 이 송시열은 그 당시에 이와 주자의 학설을 그냥 대단히 많이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주석서를 많이 썼다. 요 범위에 쭉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 계급의 주자학 연구는 서인과 노동 계열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그 송시열 학설까지 있는데 이건 그냥 각자 보시고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쭉 넘어가고 뭘 이제 보냐면 그 뒤에 보면 송시열이 아까 처음에 이단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했죠. 자기 주자와 다른 건 다 이단으로 왔잖아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송시열은 순정한 주자. 순정한 주자가 뭐야? 이거는 주자가 원래 말한 그 오리지널 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다른 해석을 달면 다 뭐라고 했다? 이단이라고 했어. 이단.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배척에도 철저했다. 이런 학풍은 문인들이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는 송시열뿐만 아니라 이항 이래요. 그 조선 성리학이 대체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주자, 이항, 이의와 같은 성향에 대한 모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항과 이의 사상이 이제 확립되고 나서 그 후의 사상들은 되게 이항과 이의의 각주예요. 근데 거기에 보충 설명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은 이항 이후 때 조선 후기의 성리학은 뭐야? 이건 상당히 딱딱하게 굳었고 융통이 떨어지는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게다가 숙종이 조정에서 벌어진 학자들 사문의 시비 그 뭐냐면 이 사문이라는 것은 그 유교를 어질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시비 꼭 학문적 문제가 정치적 이용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크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병신처분이죠. 그때 이제 윤중하고 누구의 논쟁이야? 윤중하고 송시열과의 논쟁에 이제 끼어들잖아 자기가. 그러면서 이걸 계기 위해서 소론에서 노동으로 정권 교체시키죠. 자, 하여튼 자, 유학의 경계를 멋대로 변개했던 혐의로 박세당이나 사본론이나 최석정의 얘기 편은 판본이 해석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세당도 윤호와 함께 그 당시 이제 송시로부터 무슨 측을 받았냐면 사문난적이다 공격을 받아. 이 사람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호랑 논쟁을 볼게요. 호랑 논쟁. 예. 호랑 논쟁은 원래 이 호랑 논쟁이 17세기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호랑 논쟁은 남인하고 누구 간의 논쟁이냐면 서인 간의 논쟁이었어. 근데 18세기 넘어가면서 이 논쟁이 뭘로 바뀌냐면 서인 안에 이제 그 노론이죠. 노론 안에 문제로 바뀌어요. 노론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노론 안에서 이해 사상 이통 기국론 있죠. 이통 기국론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냐면 그 호론과 낙론으로 나누죠. 이통 기국론이라는 것은 이는 모든 사문에 보편에 내재되어 있지만 기의 차별성 때문에 형태가 달라진다고 거죠. 그러면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니를 강조하는 사람들 주리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잘못한 주리론이나 주기론은 이항과 이상을 의미한 게 아니라 주리론과 주기론은 상대적 의미예요. 그래서 주리는 이통을 강조할 때 주리론자라고 하는데 이 주리론자를 뭐라고 하냐면 낙론이라고 해요. 낙론.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기국이라는 것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니보다는 뭘 강조하죠?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한다? 주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면 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낙론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서울 지역에 살아요. 서울 지역.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 부근에는 상공도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성리학 체계 가지고는 그 기존의 형상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통기공을 재해석해서 이를 강조함으로써 이통을 강조하면서 이런 형상들을 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 혼원들은 충청도에 몰려 살아. 충청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보수적이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시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체제, 이런 신분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랑캐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이론,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들을 혼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낙론과 혼론은 이통기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물 성동론, 성동의론을 재해석하죠. 그래서 이 낙론들은 인물 뭐죠? 성동론을 이제 주장하고, 이에 반해서 혼론들은 인물 성의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물 성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성과 물성은 동일하다. 이 말은 인성은 인간, 물성은 물질, 짐승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보편적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는 거야. 그러면 중화와 오랑캐도 동일한 거죠. 그리고 양반과 평민도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일단 신문제 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다음 청나라 문화, 오랑캐 문화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낙론 개혁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북학론과 연결돼요. 북학론. 예. 근데 이제 혼론들은 얘네들 인물성이론, 자, 임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다음에 물질, 짐승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 볼 때는, 자, 오랑캐와 중화는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반과 평민도 다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 그러면 차별성을 강조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그 신문제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 할 수 없죠.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랑캐와 중화가 다르니까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자, 근데 예전에는 그 낙론은 이제 혼원을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줬다고 이제 설명하냐면, 이게 잘못된 건데, 후에 위전척사 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을 했어요. 위전척사 운동에. 근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몇몇 교과서도 계속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국정교과서 만들 때 인물성의론, 혼론을 이전척사 운동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영향 안 준 거예요. 다른 거야. 혼론은 나중에 세도 정치기 때 이미 정치적으로 뭐냐면 떨어져 나가요. 소멸되고 낙론만 있고, 낙론에도 위전척사 운동이 연결돼요. 왜냐면 낙론은 기와 리 중에 상대적으로 뭘 강조한다고 했죠? 리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낙론의 일파 중에 한 파는 북학론으로 나가지만 한 파는 리를 강조한 유리론으로 나가. 유리론. 유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리가 주도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리와 기가 같이 이제 혼합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리가 주도로 해갖고 리를 상당히 강조하는 거야. 거꾸로 유기론도 있죠. 기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유리론자들과, 노론의 유리론자들과 그 남인의 또 유리론자들이 합쳐가지고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면 위전척사 운동을 일으켰던 거야. 그래서 위전척사 운동은 이 낙론에는 북학론에도 영향을 줬지만 인물성동론 같은 논리는 또 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위전척사 운동에도 영향을 줘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지. 혼론과 연결해갖고 위전척사 운동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있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논쟁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송시열 이제 사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송시열 사호의 노론은 여기 중간에 몇 페이지야? 332페이지 두 번째 달려 중간에 보면, 자, 송시열 사호의 노론은 서울의 낙론과 뭘로 분할되냐면 충청도의 혼론으로 분할돼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논쟁인 호랑 논쟁이 벌어졌죠. 호랑 논쟁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본래 건상하의 문이었던 이강과 한원진 사이에 발생을 했으나 이것이 이제 서울 경기 호소 학자들이 가담해서 이강과 한원진은 옳다고 하면서 확대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쟁점은 위발 사태의 심의 기질, 청탁의 관여 여부와
그 연장선상의 미발 상태에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과 물성에 갖추진 오상이 동의 여부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 성인과 마음이 같은지 여부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성범 동의론이에요. 심 동의론라고 부르고, 성인과 범인이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인성과 물성이 각기 다른지 여부는 인물성 동의론이야. 네. 성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야. 인물성 동의론과 인물성 동의론, 인물성의론도 마찬가지로 인물성 동의론은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성범 심 동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물성 성의론은 성범심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죠.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이 똑같으면 북학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인과 마음이 뭐냐면 다르면 북학론을 거부하고 신분제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해 낙론은 동론의 호론 이론을 이제 각각 주장했다. 다르다, 틀리다. 자, 인물성 문제는 근거의 차이,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걸 본 거와 마찬가지로 논제가 결국 심히 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부여한 걸 둘러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낙론은 심의 기의 본질을 청탁에 혼재한 여러 기질과 구별은 본연의 기, 청연을 보면서 기를 보면서 본연지성과 기의 합의를 상태에서 신기의 한 국면 미발 상태에서 확보하려고 했고, 호론은 신기 역시 본질상 여타 기질과 다른 것이 없다고 보고 기질에 의한 본연지수 제한을 주목하면서 니의 객관성을 신기의 밖에서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의 이통기국서에서 그 앞에 이제 낙론 같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돼 가지고 이통을 강조했던 입장이고요. 호론은 기국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낙론은 이통, 혹은 기국에 각각 강조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앞부분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뒷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면, 경전 펴놓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뒷부분이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 모두 이통 기국서 일부 계승했죠. 근데 낙론은 어디를 계승했다? 이통을 계승했고, 호론은 어디에서 계승한죠? 기국을 계승한죠.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낙론은 성원, 연원에 둔 박세채, 조성기, 김창혁 이런 사람들 계열로 구성됐고, 그리고 이제 낙론의 심성론에서 심을 이와 기의 합을 보는 이양, 심을 기를 보지만 청한 본연의 심에서 주목한 이, 양자를 절충하는 성형 등의 영향을 간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낙론은 니발수에 입각해서 이양의 수양의 취지의 수양의 이의와 송실 수양의 사단의 의의를 경시했던 약점을 보완 절충파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낙론은 기본적으로 이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니의 또 자발성도 재해석해갖고 받아들이면서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송시열 계열에서 볼 때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 되는 거지. 자기 스승과 그 이의 뜻에 좀 약간 거슬리시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들이 이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의와 송시열 학설 따르지만 거기다가 서경덕 이양 같은 뭐냐면 문제의식까지도 조합했다. 그래서 좀 포용성 있게 해석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호론은 오직 뭐죠? 이의와 송시열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면서 주로 이의, 송시열, 단인 연호를 둔 건상아, 한원진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송시열 계열의 이제 원래 원칙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을 구성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고 뒤에 넘어가서 여기 333페이지 보세요. 다만 호락 논쟁은 이의와 송시열 사통에 둘러싼 정통성 논쟁이기도 하므로 18세기에 분화되어 노론의 동향에 반영됐다. 호락 논쟁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정치적 성세의 영향으로 19세기 때 학계는 누가 장악했죠? 낙론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때 되게 낙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파계열이고,
호돈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누구야? 벽파 계열이에요. 그러면서 낙론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어디와 연결된 거죠? 시파와 연결됐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벽파가 몰락되면서 자연스럽게 벽파가 지지했던 호돈 또한 몰락을 거듭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개항 후에 우리가 위전적성 운동을 할 때 꼭 이걸 호돈과 연결시키려고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아까 호돈이 이미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론 계열이 있는데 소론은 그냥 쭉쭉 넘어가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한문제가 공대니까. 거기 보면 조선 성리학 범주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 않으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시각 연구로 볼게요. 시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 이제 사장은 시각이 어떻게 연구됐는가 요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 때문에 355페이지 건너뛰어 볼게요. 자, 시각은 연구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시각은 이제 1930년대 조선왕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연구가 시작됐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근대 사상 중에 일단,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찾는 과정에서, 있는데, 이때 조선왕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조선의 고유한 것, 이런 것도 찾는 거죠. 그리고 통해서 어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도 같이 찾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유당 전서가 만들어지고 정형을 중심한 시작 사상이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최근에는 그 조선 후기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시작 연구가 이제 그 주요 흐름이었고 그 당시 국가 사회를 기억하는 주요 흐름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한말 이후 군대 국가 수립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조선의 학술 정통 가운데 성리학보다도 경세학, 경제학과 성과가 성과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종 때 이후에 부국 강병을 본격적으로 의식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경세가로서 유영원, 박지원, 정양원 같은 사람들이 조정에서 새삼 주목되었다. 박지원의 손재였던 박 교수를 스승으로 삼아 문명개화 정책을 많이 도움을 줬던 고종은 여유당 집을 읽으면서 정양원 같은 인물의 부재를 탄식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1900년대 고종 및 개혁관료들은 후원가, 친함선, 박은식, 장재영 등의 주도로 시작자 등 각종 저술이 이제 서구활자로 출간되면서 신문지상을 통해 적극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신학과 관련된 개념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정부는 지식층을 향하여 조선 후기에 이른 이후 성리학을 이 세상에 쓸모는 허하게 됐고 경세학의 학문, 세상 이롭게 하는 학문이 유학의 본래 정통이다 하면서 시학을 이제 중시 여겼고요. 따라서 한말 위에 시학이 주목된 것은 예초부터 조선이 주체가 되는 근대국가 건설의 가지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였다. 이는 국가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시대적 과제로서 시학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뒤에 나왔던 거죠. 일제시대 때 국권이 강탈된 후에 조선인은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되었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강점 정책 수행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습속이나 간행조사와 같은 지역학이나 민속학 차원의 연구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1930년대에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조선인의 주체로 한 무슨 운동이 났죠? 조선학 운동이 났어. 이때부터 이제 보면 학문적 차원에서 시학에 주목되게. 예전에 구한말 때는 관심만 가진 거고, 요때는 이제 시학을 학문적 차원에서 이제 주목돼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은 이제 주로 정인복, 백나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를 대표한 지식인들이
민족국가의 재건에 내재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창되고, 그래서 민족국가 내재적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도 근대성이 존재한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근대성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락이 부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시락. 그래서 시락은 조선학의 핵심 연구 과제였다. 이에 따라 시락은 연구 대상은 조선국의 경사뿐만 아니라 역사학, 지리학, 어문학 같은 국학. 국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도 연구한 학문이죠. 까지 포괄됐다. 조선후기는 국정개혁론과 국학 등의 시락 연구의 주요 범위가 이런 과정에 정착된 거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락이라는 것이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해방의 시락 연구는 1960년대 자본주의 맹하론 있죠. 근대화론. 거기에 입각해갖고 이제 서술되면서 주체적인 근대화 개혁운동의 진보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사회체제의 모순은 공건 이데올로기의 주제학에 기인하여 설정하고 공건 사상에 대한 부정 혹은 비판으로 반주작적 도전이나 서학, 북학에 대한 서구에 기원된 신사상 유입, 상공업 진흥론이나 토지개혁론 등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근대 경제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축출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한창 유행되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락이라는 개념을 먼저 자본주의 메가론에 입각해갖고 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서구의 근대에 대해서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구의 근대에 입각해서 꼭 시락을 평가할 필요가 있냐. 그래갖고 이게 일종의 담론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 때 우리가 지칭하는 시락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분명히 성리학자들이고 잠시 약간 개혁사상인데 자신을 시락자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중상주의도 다 후대만도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과연 자기 근대적이냐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내재적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 가지고 그들을 해석한 거다. 그래서 이제 시락의 개념이 필요 있냐? 그래갖고 비판이 일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효하니까 계속 교과서나 통론에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비판적 관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구한말 때는 시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근데 이걸 연구 차원에서 이제 학문 차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건 조선왕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시락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여유당 전투가 간행되면서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60년대 되면 뭐에 입각, 근대화론이나 자본주의 맹하론에 입각해갖고 시락을 연구하게 되고 90년대 와서는 시락이라는 것이 일종의 담론이다. 텍스트론에 따라서 이걸 이제 부정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락이라는 개념이 유효하다. 이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시락 연구는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자잘하게 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시락의 이제 개념과 이해 이제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69페이지는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시락자의 개혁론의 주요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만. 예. 그래서 이제 371페이지 부분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잠깐만 지금 시간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35분에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고 할게요.